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에서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은 건진법사에게 여러 인사청탁을 한 인물입니다.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오늘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퇴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정부가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를 자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도 유일하게 연임 중인 송미령 장관,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증언 중 울먹거리기도 했습니다.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계엄이라는 두 글자 듣고 저 상황이 된 거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제 같은 시각 내란 혐의 28차 공판에 출석했죠. 군 생활 몇 년 했느냐라며 방첩사 간부들을 일일이 신문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공방을 주고받았던 대령,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12.3 계엄의 그 주범으로 지키고 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서도 그 12.3 불법 계엄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게 좀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재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VIP 경로설의 주인공이기도 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순직 해병 특검에 첫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순직 해병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한 VIP 경로의 그 당사자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세 차례 불출석하다가 오늘 진술 거부 없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태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희병 특검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예. 더 이상 출석에 불응했다가는 진짜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고 영장을 집행할 것 같으니까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최희병 순직한 지 지금 2년 반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우 이 최희병 특검의 첫 출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참담한 심정이고요. 그나마도 나머지 그 최희병 특검 그 피의자들은 전부 다 그 지상으로 출입을 했었는데 예. 요구 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뭐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윤호견 세력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출석을 했을까? 제가 오히려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이재용 의원님, 사실 윤석열 정권 후반부에 어떤 정권을 흔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혜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사건인데 오늘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로 돌아가면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특검의 요구 사항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그 특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좀 더 진실을 파헤쳤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했던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을 봤을 때 이제 물론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많이 본인이 스스로는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나와야지만이 되겠다라는 판단, 법리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7월 2일에 순직해병 특검이 정식 출범했고요. 3특검 중에서 가장 기소 인원이 적어서 좀 수사가 더디다 이런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어제 특검 출범 후에 처음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요. 오늘 출범 133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가장 정점을 소환한 겁니다.
김영남 위원님, 오늘 질문지만 100여 쪽이라고 하고요. 그간의 관련자들 뭐 진술 소환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소환이면 윤 전 대통령 끝날까요? 아니면 추가로 또 소환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최혜병 특검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글쎄 한 번 더 소환한다고 하면 그냥 순순히 소환에 응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 또 체포영장 발부받고 그 영장 집행하고 그게 한 번에 집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긴 할 텐데요. 이게 조사라는 게 조사를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만 흘러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조사자가 시간을 끌거나 뭐 이러면 해야 될 분량을 다 못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수사를 받는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마 오늘 수사를 못 끝내고 서명 날인도 거부한 채로 가고 다음에 2차 소환에 뭐 불응하거나 이런 또 뭐랄까요 일종의 법 기술을 좀 생각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 또 심야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조사를 끝낼 수 있을지는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진술 거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답변을 뭐 성실하게 할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지 그 분위기는 또 내일 뭐 순직해병 특검의 브리핑 등을 통해서 알려질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그 VIP 경로설 이렇게 이 의혹이 요약되잖아요. 윤 전 대통령도 경로 인정을 할까요? 사실 관련자들은 다 인정했잖아요. 사실 그 경로설과 관련해서는 예. 최혜병 사건이 이렇게 대중에게 불거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경로설을 그 전달한 사람이 있었고 이후에 그 특검 조사 과정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7명 가운데 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설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 경로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의 대상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검에서는 경로의 대상이 뭐냐, 왜 임성근 사단장까지 수사 대상 혐의자에 포함돼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 지휘 과정에서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사단장까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로 본인이 경로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로의 대상은 그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군 내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어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경로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는 뭐 특검이 판단한 것과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니까 재판에서 다뤄봐야겠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경로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왜 갑자기 회수했고 뭐 그런 과정을 밝히는 게 핵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란 특검팀 이야기도 좀 있는데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약 한 몇십 분 전에 구속 심사는 종료됐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을 보필하지 못해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란 재판에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출석했죠. 직접 신문에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방첩사 대령과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무슨 자료라든가 DB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거는 계엄 시에는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절차를 따라서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그거는 안 떼우는 거 맞습니다. 말고 가서 만약에 점검을 한다 그러면 점검을 하더라도 그것도 특별수사관 그 자격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아니었습니다. 예, 증인석에 앉은 방첩사 대령은 현재도 방첩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등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흐리게 처리를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신문했는데 과거 군 통수권자가 대령에게 군 생활 몇 년 됐느냐 이렇게 몰아가는 모습도 보여서 좀 씁쓸하다 이런 시청자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내란 혐의라는 중요 재판을 받는 피의자로서 이 재판이 잘못됐을 경우에 본인이 감내하는 희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이 죄값 이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있었던 곽종근 사령관을 비롯해서 군경 종사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겠죠. 이 군경 종사자들 중요 임무 종사했다는 혐의로 지금 10여 명 정도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때는, 그러니까 이번 그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아마 평생의 영광과 가족의 영광으로 이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법 계엄 종사자라는 오명을 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령을 내린 사람으로서 오히려 본인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더 다른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참 이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도 처음에 법정에서 영상을 봤을 때는 와 이렇게 하느냐 했는데 이것도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 이런 반응도 많이 나오고요. 참 국민 보기에 여야를 떠나서 좀 참담한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그 아까 유재원 방첩사 대령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유 대령이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 세력이 있었다 이런 걸 기록했으면 좋겠다, 기록에 남겨달라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처절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재판부에 한 말씀 더 드리겠다고 요청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첩사가 거의 불법 계엄의 본진처럼 지금 뭐 알려져 있고 뭐 사실이 그러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그 사이버 보안실장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방첩사 1처장인가가요, 김영현 그 전 장관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거 적법한 개업이니까 말 안 들으면 항명이야 이런 거의 협박성 발언까지 해가면서 예. 출동을 명령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 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가는 신용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본인들은 판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뭐 가서 점검만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특별수사관이 점검을 해도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뭔가 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불법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점검이라고 하면 그런 표현을 쓰면 이게 문제가 안 되나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서버를 탈취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불법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들을 점검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포승줄로 묶고 복면을 씌우고 그럴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중앙선관위에 계엄금 보낸 것은 본인이 내가 보낸 거다라고 유일하게 시인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했던 이걸 기록으로 꼭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얼마나 눈물겨운 이야기죠, 사실. 그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반성하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될 텐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고요. 본인이 군생활 몇 년 했냐 이런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정말 제가 반문할게요.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군생활 길게 하면 이 계엄이 적법한 걸 알았을 텐데 당신 짧게 했으니까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정말 보고 있으려니까 너무 참담하고요. 여전히 본인이 검사로서 지금 피의자 신문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예.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유사 군정과 비슷하다 이런 발언도 한 것으로 영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한 차례 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요. 오늘 내란 특검팀이 재청구를 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추가됐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라고도 특검팀이 말을 했거든요. 뭔지는 피의 사실 공표라서 아직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기각됐을 때 이제 그 법원에 요청한 거는 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도 했고 뭐 출국 금지 팀도 호출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를 혐의 사항으로 했는데 예. 뭐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때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전 장관의 그 핸드폰하고 또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을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이제 자료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웬만큼 자신감이 없으면 다시 재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각됐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다소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지금 확보를 했는지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청구한 이 부분은 과연 이게 또 기소가 예. 이제 될까? 영장 발부가 영장 발부가 될까는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요번에도 또 기각이 되면 진짜 특검의 지금 수사 방식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면 이 능력 여기까지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용남 위원님 네. 수사 경험 많으시니까 박성재 전 장관 이번에는 영장 청구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난번 영장 기각 사유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유무를 문제 삼아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뭐 다른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의미가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최근에 그 12.3 비상계엄 이후에 그 다음 날 있었던 안가 모임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소속 검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서 아마 지참하고 그 안가 모임에 갔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보완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뭐 그걸 어떤 논리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그 문건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적법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하는 사람도 정말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면서도 그 예. 문건을 작성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추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 문건을 들고 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 들고 삼청동 안가 회동도 갔다 뭐 이런 지금 정황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회동에서의 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순직 해병 특검에서요. 윤 전 대통령 지금 조사 상황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영상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추가 소환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호칭은 뭐 당연히 피의자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요. 수사 외압 혐의에 집중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오늘 13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으로 출석했고요. 조사 영상 녹화를 하고 있고 동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영상 녹화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약 17일 정도 이제 특검이 남았는데 순직 해병 특검은요. 그 안에 좀 발빠르게 날짜를 또 잡아서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기현 부장판사가요.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주요 증인 신분 마치고 재판부를 변경해서 판결 선고 또 갱신하는 거 이거 웃기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거죠. 글쎄요, 뭐 지금 당장 끝내도 빨리 끝내는 거는 아니죠. 예. 사실은 이미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고 원래 우리는 사건에 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추후에 기소된 직권남용 등 사건으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그것도 내년 1월 18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최근에 내란 특검에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가 됐으니까 아마 예. 그거로 다시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기현 판사를 보면 참 뭐랄까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판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가장 먼저 기소된 그 내란 수괴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 태도나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은 법조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변경을 왜 안 하고 있느냐? 그거는 혹시라도 이번에 재판부가 변경되는 게 빌미가 되면 그동안 우리가 70년 넘게 유지해온 이른바 사법부의 독립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그런 헌법적 관행이 깨질까 봐 지금 참고 있는 건데, 그럴수록 본인의 언행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발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웃기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정말 지기현 판사가 웃긴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 가벼워도 너무 가벼워서, 글쎄요, 이 사건 재판을 지금 다른 판사로 재판부 변경하기에는 뭐 변경을 하면 또 재판 갱신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런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1심 재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야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법조인인 저로서는 지기현 판사는 이제 더 이상 판사 생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지기현 판사에 대한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 뭐 국민들의 뭐 여론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기대했던 그 재판 진행과 법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 판사 생활을 해왔고 이번 재판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이 담당했었던 재판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을 보였다면 뭐 그분의 스타일이라고 평가해야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가볍다, 너무 이 내란 재판을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지적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런 목소리를 좀 경청하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재판 과정이 너무 늦게 진행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기현 재판부가 뭐 내년 초면은 1심 판결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뭐 급작스럽게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러니까 피의자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예.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재판 벌써 정해진 결과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판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의 4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또 눈길 가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건진법사가 정신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이끌어줬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건진법사에게 여러 가지 인사청탁 등을 한 정치브로커 김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 발언인데요. 이재용 의원님,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요? 뭐 주술 관련 또는 뭐 무속 관련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 오늘 이 증언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여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술, 뭐 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근데 저 말 자체가 그닥 새롭게 들리진 않거든요. 예, 뭐 전성배 씨가 그동안 이제 나왔던 사진들 있잖아요. 특히 뭐 대선 기간에 보여줬던 사진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뭐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나왔던 사진들을 봐도 되게 가깝구나 뭐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 얘기들이 이제 뭐 임기 중에도 나왔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뭐 새로운 얘기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사청탁 내지는 다른 청탁들을 했겠구나라는 건 뭐 자연스럽게 저희가 짚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국정에 전반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판결이 나오는 부분, 수사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부적절한 관계였다, 부적절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은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은혜 위원님, 네. 이 진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신적으로 이 대통령 부부를 이끌어줬다. 그게 이제
주술과 결합해서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에 결정한 대통령실 이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하루도 안 들어간다. 그리고 갑작스레 용산에 국방부 합참이 있던 곳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어떤 저런 뭐 역술인 내지는 무술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청와대 관련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뭐 그렇게 주술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는 대단히 쉽죠. 그러니까 주술과 관련해서 그럴듯하게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거기 들어가면 당신한테 안 좋다 내지는 뭐 큰 화를 당할 것 같다고 하면 거기에 신봉하는 사람을 조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그게 마치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에게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어떤 뭐 재산이 됐던 신체적인 노동이 됐던 그런 거를 받아내는 거를 생각하면 예.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사표를 낸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사표를 낸다고 전선배 씨에게 상의를 하니까 건지법사가 전선배 씨가 사표를 내지 말아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 사표를 안 냈다. 뭐 이런 식의 증언도 했다고 법정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연을 이어왔고 내밀한 이야기를 서로 털어놓았던 것은 그런 정황은 이런 증언을 통해서 좀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장면을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12.3 계엄 당시에도 국무위원이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국무위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어제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한 2,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이 증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은 반대했는데 국무위원들 숫자가 모자라서 조금 더 모아서 사람이 좀 더 모이면 반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 때문에 국무회의를 빨리 오라고 그 소집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 내용을 보면은 거의 이제 11번째 정도로 갔으니까 거의 마지막 그 인원수를 채운 거 아닙니까? 심의할 수 있는. 그런데 본인이 뭐 영문도 모르고 재촉해서 갔다가 보니까 계엄이란 두 글자가 들렸다라는 예. 건데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가 계속 거짓말했던 것이고 국민을 기만했던 거 아닙니까? 더불어서 CCTV의 어떤 그 공개가 없었더라면 그 거짓말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점에서 송 장관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그러면은 이렇게 빨리 국무회의에 오라고 재촉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진술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런 모습들이 그리고 본인은 반대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면전에서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본인은 못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송 장관은. 그러니까 본인이 반대했다는 말도 저는 명백히 거짓말이고 그 계엄의 어떤 정당성 또 명분을 갖춰주기 위해서 형식적 명분을 갖춰주기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뭐 이상민 장관도 웃으면서 CCTV의 그 모습을 저희가 다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증언이 굉장히 그 주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계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각 부처에 뭐 뭔가 지시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지시한 내용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계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 말에 정말 경악스러웠는데 국민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고 국격은 그냥 한순간에 추락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제2, 제3의 계엄도 할 준비를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아울러 하게 됩니다. 부부가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에게 심력 끼쳐 죄송하고 계엄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모든 것에 집착하는 이 부부의 모습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참담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방송 대국민 담화를 하고 돌아와서 말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로 기억할 겁니다. 예. 같은 보수정당에서 활동했던 저 역시 어떻게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성숙했다는 우리나라에서 전시나 비상 사태와 같은 그 계엄의 발동 요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충격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계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한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도 본인도 이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선포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실제 해보니까 뭐 본인에게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구나라고 얘기를 했다거나 또는 국무위원들에게 뭐 국무위원들 굉장히 긴장하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국무위원들을 안심하는 차원에서 했었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좋게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분의 그 인식과 정신 상태를 저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정희 의원님. 뭐 이해하긴 힘든데요. 예. 그 법정에서 나오는 그 매너, 톤의 매너를 보고 저런 얘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계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당시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졸렸던지 아니면은 무슨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진짜 대통령이 너무나도 이거를 쉽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좀 이상한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한 상황이었다. 특검이 밝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순직 해병 특검 7시간 정도 만에 대면 조사가 끝났고요. 현재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들 이제 서면에 적힌 것을 쭉 확인하면서 동의 여부를 묻고 그런 절차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이르면 오늘 밤 안에 귀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구치소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로 소환 통보를 할지 또 오늘 나가기 전에 조율을 할지 이것도 날짜가 잡히면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백다 앵커가 두 번째 이슈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만석 나와라! 노만석 어디 갔어? 노만석 나와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방송 포기하고 어디 숨은 거야? 무슨 이유로 막는 거예요? 누가 막으라고? 문 여세요! 얘기했어. 누가 막으라고? 이 친구를 고발해? 안 돼요? 노만석 요즘 도망갔다며? 반부패부장 나오라요! 대검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노만석 권한대행을 찾았지만 그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검사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도 남겼다는 노대행.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야당은 잇따라 법무부를 찾았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인터뷰 도중 앵커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저는 오늘 앵커분의 질문 자체도 정성호 장관 대변인 같으세요. 거짓말이라는 게 검찰 측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서 하는 것이 장관의 태도이며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질문하시는 게. 내일 국회에서 전국 당원들과 대규모 규탄 대회도 예고한 상황. 조금 전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사위 오늘 전체 회의가 조금 전에 정회가 돼서 지금은 잠시 휴식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른 아침부터 보신 것처럼 대검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대검 관계자에게 왜 막느냐고 항의하는 그런 장면도 방금 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는데 김유정 의원님, 이에 관해서 민주당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무슨 수로 어떻게 왜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윤호개 세력의 거의 주축 아닌가요? 그리고 본인이 공약했다는 이유로
면회도 갔다 오고 5.18 국립묘지에도 또 무리수를 둬가면서 반성 없이 갔다가 또 그런 상황을 겪었고요. 전환기시 면접 봤죠. 뭐 이런 상황들 중에서 뭐가 하나 정리가 된 게 있나요? 그리고 지금 대검에 저렇게 갔던 40여 명의 의원들하고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했던 그 의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거기에 오버랩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본인들이 했던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항소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 명분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렇게나 막 쏟아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도 본인이 노만석 그 총장 대행과 단 한 차례도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검에서 보고가 오면 장관으로서 한마디 의견 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수사 제의라는 건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게 공식적인 것이고 예. 또 본인 스스로 정성호 장관이 수사 제의는 정말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검에 쫓아가서 거기에서 또 그 전혀 포커스도 어긋나게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을 꺼내 들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오늘 네. 아침에 대검 찾아간 의원이 한 4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좀 규탄 행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겁니까? 저는 당분간이 아니라 이런 그 행보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오랜만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명분과 여론 모두를 갖고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의석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명분, 그리고 정당성을 갖고 있는 정치 행위, 그래서 여론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정치 행위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될 텐데 지금 검찰이 했었던 항소 포기는 그것과 정확히 맞닿았다고 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 누굽니까? 직접적으로는 이번 그 항소 포기로 인해서 형량이 더 높아질 걱정이 없고 추징금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던 5명이 되겠죠. 그러나 그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비서실장 이 두 사람도 결국에는 엄청난 법리적 이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검찰을 압박했던 것 아니냐. 이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위헌위협적인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면 당연히 탄핵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물리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소수 의석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에는요, 법무부를 찾아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친명 좌장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번에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협박이고 이것이 바로 외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장동 범죄 집단의 친구,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사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퇴하라! 네, 김영남 위원님. 국민의힘은 이게 정성호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 출신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 사건과 관련한 지위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상대로 그것도 서면으로만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면으로 어떤 법무부에서 대검의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상대로 어떤 서면이 발부됐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거로 봐서 법률적인 의미의 지위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태에 애매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게
노민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이에요. 예. 발언 때문에 더 이 상황이 뭐랄까요? 좀 꼬인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의 서면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무부의 어떤 의견은 아예 법률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노민석 대행의 판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노만석 대행이요. 노만석 대행의 판단만 있으면 되는 건데 마치 뭐 남의 핑계를 대는 듯한 발언을 지금까지 몇 차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이걸 모르고 있지는 않을 텐데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결단을 내렸으면 오로지 본인 책임인 겁니다. 이거는. 근데 마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검사로서도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지난 9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법무부 의견을 참고 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의견을 뭐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방금 김용남 의원은 그 법무부 의견 참고 후 뭐 이런 말이 좀 상황을 꼬이게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의견은 없었던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만약에 의견을 내면 그거는 지휘 형태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이정 의원님. 아니 근데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중한 판단하라고 했다고. 예. 어찌 보면 서면보다 더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만석 그 대행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본인이 오늘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즉 내가 이 상황에서 서슬퍼런 저 법무부 장관,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알려진 장관의 말을 안 들으면 안 그래도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 검찰, 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괴롭다는 뉘앙스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검사들이 반발하는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다각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명분으로 지금 이 상황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노만석 그 대행이 저런 행동을 한 이유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무슨 녹취록이 있거나 이게 있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권이 수십 년 동안 보여왔던 정권을 잡았을 때 본인들이 유리하게 법무부, 검찰, 소위 말한 사냥개라고도 불렸던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말해 컨트롤하는 그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를 수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는 서면이 없었다고 해서 그 지시가 아닌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더 무서운 지시, 굉장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공공한 처지에 처했습니다만 그게 이런저런 누적된 여러 사건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고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대표적으로 검찰의 본격적인 몰락을 가져온 사람 두 사람만 꼽자면 지난 3월 7일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뭐 거기부터 본격적인 몰락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문 닫게 만든 사람은 제가 보기엔 노만석 대행이에요.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의 책임이 최근에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몰락을 가져온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했던 무리한 수사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별건 수사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그런 거를 명분 삼아 지금 사실 검찰이 해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더 이상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명분이 있었지만 그게 결국에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꾸미는, 우리가 모르게 꾸미는 또 다른 그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냐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상황이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물려서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초반에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조직에 철저한 무슨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내란에 가담했다는 부분을 뭐 점검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저희가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적폐청산 시즌2라고 특검을 통해서 볼 줄 알았더니 이젠 대통령이 공식화시킨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권력을 활용해서 진짜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어찌 보면은 적폐청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예. 지금 이재용 의원이 앞서 이전의 답변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김유정 의원께 들어볼게요. 아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탄핵까지 거론할 정도인데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항소 포기까지 갔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었던 모양이죠. 항상 기준점은 본인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입장이 나온 것은 예, 언론 보도 통해 나왔죠. 예, 보도를 통해 나온 것은 항소 포기 이후에 보고받고 알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일일이 다 그런 문제들까지 개입하고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기도 하죠.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팩트시트는 언제 나오냐 이런 얘기부터 할 일이 태산 아닙니까? 그런 마당인데 자꾸만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이고 심지어 탄핵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나가는 일은 선을 넘는 일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합리적 의심은 저는 9월 30일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9월 30일에 국무회의 하면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냐면요. 되도 않는 일로 항소하고 해서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 거 그거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발언이 11월 7일에 있었던 항소 포기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 실행 단계에서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움직여 검찰의 항소 포기를 사실상 뭐 외압을 통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엄연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명시적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뭐 규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떳떳하다면 지금 민주당이 그토록 야당 시절에 외쳤던 특검 이번에 또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 특검과 관련한 조사 대상은 처음 불법적인 뭐 기소였다, 수사였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항소 포기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특검 한번 해보자는 건데 왜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받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근데 쪽에서. 그건 조금 지나친 억측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형이 선고된 사람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피고인 중에 2명은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가 됐고 예. 다른 피고인들도 거의 검찰 구형량과 비슷한 정도로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 포기로 별로 이익을 본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김만배 피고인 같은 경우에 추징금이 좀 많이 줄었다는 정도 이익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선고 형량은 생각보다 좀 구형량보다 뭐 비슷하게 다 나온 것이고요. 보통 검찰의 구형량의 대략 2분의 1 정도 선고되는 통례에 비추면 다들 중형이 선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추징금 준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용산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일부 무죄의 경우에 거의 항소를 해왔던 그동안의 검찰 관행에 비춰볼 때 이런 주요 사건에 있어서의 항소 포기는 보다 신중하고 그리고 근거를 정치하게 마련해서 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저는 뭐 대검의 이번의 결정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연관돼서 김유정 의원님. 네. 그러면 노만석 대행 오늘 연가를 하루 내고 좀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금명간에 뭐 그런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책임은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태도가 조금 무책임하고 좀 비겁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거나 이를테면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이견이 있을 때, 부딪혔을 때는 총장의 주도하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얘기는 쏙 빼요. 그래서 저는 노만석 대행의 본인의 소신은 무엇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 중앙지검장과 협의 이렇게 통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하여 본인은 어떻게 그 소신을 가졌었는가, 항소하려고 생각했는가, 포기하려고 생각했는가,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남탓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결론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뜬금없이 용산, 법무부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니까 이상하게 이게 왜곡되고 오해를 만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소신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이 1시간 전에, 그냥 7일 날 그 1시간 전에 그 항소 시한, 예. 1시간 전에 이미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이미 안 하겠다고 보고했다는 이미 보고했고, 언론 보도가 그때 나왔습니다. 당시에 모두가 뭐 만장일치로 항소를 찬성했다라는 검찰의 이야기도 다른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항소에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포기하겠다, 항소 안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계속 지금 남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총장 대행이라는 자리에 걸맞지 않은 좀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제 구형이 많이 나왔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형이 더 나온 사람을 보면 유동규가 있어요. 2명 중에 하나가. 예. 그럼 사람들이 일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유동규는 대통령한테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구형이 이제 높아지고, 이제 실형이 높아지고, 선고가요? 나머지 네. 선고가 높아지고, 나머지는 준 건데, 김만배에 대해서 말씀도 아까 좀 추징금 6,112억 원에 42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이 이제 구형이었는데 징역 4년으로 아무것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뇌물죄도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하기를 일선 검사들은 다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에서 커팅을 했고, 그거를 지도부가 스스로 인정을 했고, 왜? 검찰 살리기 위해서 위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광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조사하면 돼요. 국회에서 하면 됩니다. 특검을 해도 됩니다. 근데 오늘도 법사위 회의가 있었지만 그거조차도 지금 성립이 안 됐었잖아요. 민주당 보통 때는 뭐든지 일사천리를 해버리면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오늘은 왜 의제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서로 공방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증인들 불러서 저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 짧게 드릴게요. 노만석 대행의 발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결정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나 살려고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이거는 검찰을 살리는 결정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더 망가지고 몰락하게 생겼는데, 마치 무슨 대의를 위해서 한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게, 제가 보기엔 검찰총장 직무대행은커녕 검사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예. 짧게만 덧붙이면요. 짧게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으로 지금 이번 사태를 마치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그 결정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 법무부 민정수석실로부터 정말 얘기 드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국민 앞에 떳떳이 공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속보로 나오면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명품 선물 수수를 줄곧 부인해오던 김건희 씨가 최근 2차례 샤넬 가방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바로 내일이 김건희 씨 보석 신문 날입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법 전문가시니까요. 일단 내일 김건희 씨 보석 신문이 있는데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기각될 거다 예.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빼박 증거에 관해서는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아직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을 했습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경우에도 사실상 받지 않았다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잘못에 반성 없이 예. 부인하는 이런 것은 사실상 보석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각 사유다 이렇게 보고요. 기각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각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 보석을 청구한 날 이 샤넬백 2개 받았다 이거 인정하는 인정서도 법정에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어떻게든 보석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이지만 예. 유효하지 않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건진 법사가 그리고 또 다른 증인들이 그 실물로 이제 핸드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은 그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만 예. 사실상 자백을 한 것으로 근데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스스로 반성하면서 그런 이제 자백을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보석을 받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지 그런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보석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유효한 전략도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고요. 이런 와중에요. 명품 선물 의혹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그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또 클러치백을 선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양측 다, 준 측, 받은 측 다 해명이 나왔는데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온갖 명품의 향연을 김건희 씨의 사안에서 보는데요.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명품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백의 경우에 백과 함께 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문자까지 같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 클러치 백을 수수한 것이 사실상 뇌물이다 이런 것을 예.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실제로 당시에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산의 개입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 축출이 됐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나경원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 연판장이 예. 돌려졌고 그리고 또 그 경선 룰도 기존에 이제 일반 그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것을 다 100% 당원 여론조사로 바꾸면서 사실상 윤심이 당대표 선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예. 명백하게 당시에 용산에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것이 의심되는 정황이었고요. 예. 그게 오히려 이번에 이제 김기현 클러치백 사건에서 나온 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에 용산에 이 선거 개입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 대가성이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뇌물죄라든지 용산 대통령실의 부당한 선거 개입, 예. 정당법 위반 이런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확인이 사안이다. 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당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당무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건희와 윤석열은 당시에 한 몸으로 거의 움직인 걸로 보이고요. 예. 김건희 씨를 통해서 이런 뇌물이라든지 명품들을 수수한 걸로 보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에 관련된 예. 그런 이제 권력이 움직이는 그것은 윤석열이 직접 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스스로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최순실이 수수한 이런 금품이 뇌물로 그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 예. 이것을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
당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김건희 씨 사안은 대부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경제적 공동체로 한 몸으로서 한쪽은 이런 뇌물을 받고 한쪽은 그게 상환하는 청탁을 이루어주는 이런 이제 공범의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이것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요, 100만 원 정도가 이 보편적인 가방이다. 이게 무슨 뇌물이냐 이렇게 라디오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부정한 청탁과 또 대가성이 있다면 이거는 그 금품의 그 가액에 상관없이 뇌물이고요. 예. 세상에 만약 200만 원 뭐 상당의 이 명품 클러치백이 뇌물이 아니라면 가액이 낮아서 뇌물이 아니라면 세상에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그것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가액이 뭐 너무 높지 않으니까 뇌물로 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정치인이 한다는 것은 정말 믿겨지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또 나온 명품 수수 의혹,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 4명과의 토론에서 치열하게 붙은 사안인데 항소 포기, 폭풍 많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대검, 그리고 오후에는 법무부 가서 뭐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대장동 사건의 그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정치 검찰의 그 압박과 해유 그리고 또 협박 그런 것으로 인한 그런 조작 수사다, 조작 공작 기소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히 정치 검찰들의 불법 수사에 관해서 이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등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 확인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사안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프레임 전환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를 사실상 이제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대검 예규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지극히 정당한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항소를 남발해 왔던 그 검찰의 검찰권 남용 여기에 대한 자성과 반성이 적용이 된 검찰의 정상화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유동규의 경우에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이걸 검찰이 왜 항소를 합니까? 항소의 실익이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검 예규에 보면은 형량의 그 구형량의 2분의 1 이하의 경우에는 이 항소를 하지 않도록 예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도 항소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지금 국힘 주장이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무죄 난 부분을 그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이제 무죄가 났는데요. 그 사유는 배임죄에서 이미 그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에 그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새로운 그런 기소명으로 기소를 한 것은 이거는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 이미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가 난 사안과 마찬가지이므로 검찰이 항소를 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정쟁으로 몰아서 자신들에게 지금 불리한 뭐 지금 전직 당대표들이 지금 다 뇌물죄로 기소되거나 또 내란 혐의로 지금 현재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에 이걸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그런 뻔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항소의 실익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온 배경에 법무부 또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쪽의 주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정도 입장을 얘기를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예. 대통령실은 전혀 여기에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은 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고 여기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집단 항명을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이 그동안 김건희 씨의 그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예. 사실상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무혐의 결정을 했고 나중에 이게 거의 다 이제 유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혐의를 했을 때 검찰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한 그런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검찰 수뇌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포기를 했을 때에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또 검찰의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입국닷 뭐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검찰이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찰이 스스로 이 자기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한쪽 정권에 이렇게 부역하는 정치 검사였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그런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보고요. 또 집단항명은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매우 높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집단항명을 보이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감찰과 함께 이 공무원 징계법에 따른 징계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종의 선택적 반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외압이나 뭐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정 장관도 어제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침을 준 바 없다라고 어제 기자들에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해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그때 검찰의 일선 수사팀에서는 그 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묵살한 것이 당시에 이제 대검 심우정 검찰총장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검찰의 태도가 어땠느냐. 그것을 지금 상황과 비교를 한다면은 검찰의 이 서로 다른 이중잣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는 정말로 순한 양처럼 아무런 말을 못하던 그런 검찰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의 항소가 원칙에 따른 항소다 이런 대검 예규나 이런 증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는데 검찰이 지금 앞장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정치 검사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히 드러내는 그런 정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분간은 정치권이 이것 때문에 좀 뜨거울 것 같긴 합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종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종묘 가보면 정말 좋잖아요.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세운상가 재개발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랑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일종의 대립이 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제 전 의원께서 최고위에서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 이렇게 직격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이번에 이제 종묘 앞에 세운상가 구역에 오세훈 시장이 초고층 빌딩을 이제 세우는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대법원에서 이제 마치 허가를 해준 듯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과는 다릅니다. 일단은 대법원이 결정을 한 것은 이 역사적 문화재에 1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층이 개발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사안은 100m 밖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그게 대법원의 결정 어디에도 그런 문화재 근처에 이런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개발 허가증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마치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이 개발을 허가해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이 종묘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의 자랑입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그 근처에 이런 개발이 있으면은 사실상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고요. 실제로 해외 사례에도 그런 무분별한 개발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록이 취소가 된 이런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의 종묘의 경관을 해칠 수 있고 또 종묘의 이런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그런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고요. 이 문제는 그냥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묘라는 역사적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지키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의 하나의 명분으로 삼고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런 오세훈 시장의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물론 오 시장 측에서는 종묘뿐만 아니라 낡은 그 세운상가도 좀 봐달라 이렇게 주장을 또 반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지방선거 언급하셨는데 전 의원께서는 뭐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 조만간 결심한다라는 취지로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마음을 좀 정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거의 결심을 굳혀가는 단계고요. 실제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의 종묘 훼손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분에게 서울시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책임감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오세훈 시장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서울이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결심을 굳혀가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굳혀가고 있다. 그러면 혹시 공식적인 발표는 언제쯤 뭐 가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일단은 결단이 할 생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지난 주말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뭐 기자회견 이런 거 없이 유기견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100일 기자회견을 하라는 주의 권유가 매우 많았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사실상 이제 대통령이 지금 좀 더 빛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대표가 너무 자기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유기견 봉사활동이라든지 소방대원 격려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묵묵한 조용한 행보를 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실제로 그동안 정청래 대표께서 어려운 시기에 또 당대표를 맡아서 내란을 종식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뭐 특검법 통과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고 또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것에 또 선봉에 서셔서 잘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용산과 잘 소통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100일간의 성과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그럼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할까요?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을 지금 이제 특검 수사와 함께 마무리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사법개혁 과제나 이런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이런 3대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좀 더 집중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이 이 정청래 당대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짧게 요거만 더 여쭐게요. 연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가 되나요? 네, 제가 지금 사법행정정상화 DF 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 가능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법개혁이나 3대 개혁 과제는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신속하게 그렇지만 정교하게 그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소통해가며 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올해 내에 입법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왕자 유아 멜로디 찾아 떠날래 Far away 물의 원샷 Good up together 대한민국 레전드 쇼핑 축제 G마켓 빅 스마일 데이 매일 전 국민 쇼핑 지원 쿠폰팩 11월 G마켓에서 크게 찔러라 빅 스마일 데이. 아유 죽겠다. 다들 피곤하지도 않나. 저런 기운은 어디서 나와? 약국에서 나옵니다. 아로나민 골드에서 나옵니다. 약이니까 다르지.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면 아로나민 골드 1등. 아로나민 주세요. 일동제약. 베베 안돼 크리스마스는 역시 모던하우스 새로움이 시작되는 하우스 모던하우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회의실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직후 비정상 국가로 낙인 찍힌 대한민국이 입은 경제, 외교적 손해, 그리고 연말 회식이 줄어 자영업자가 입은 매출 감소까지 그런 후폭풍 등을 생각하면 참 무책임한 말로 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호방한 듯 말했던 그가 최근 법정에서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증인들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볼 때 그날 밤 그의 말은 허세였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레전드 쇼핑 축제 G마켓 빅 스마일 데이 매일 전 국민 쇼핑 지원 쿠폰팩 11월 G마켓에서 크게 찔러라. 빅 스마일 데이.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슬링웨이 슬링웨이 슬림한 몸매 갖고 싶니? 슬링웨이 다이어트 두드림. 네, 앞서 전현희 의원과 인터뷰에서 종묘 인근 개발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낡은 세운상가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된 개발이 검토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줄곧 밝히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반론권 차원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질 JTBC 뉴스룸 예고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임신 36주의 여성이 낙태 과정을 유튜브에 올려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살인죄 입증 여부인데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 확인되면서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뉴스룸에서 바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